일부 잿빛 세상으로. 13장 하룻밤의 기적. 아드리아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가게 한 구석에 낡은 간이 침대에 소녀를 눕히고 자신은 식탁 의자에 앉아 꺼져가는 난로의 불씨를 지켰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내내 잠든 가온의 작은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쌕쌕거리는 고른 숨소리만이 이 작은 아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낡은 널빤지 위에 쓰인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도 글자들은 희미한 빛을 발하며 온기를 뿜어내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린 듯 메뉴판 앞에 섰다. 차가운 세상에 지친 당신의 몸을 녹여주는 따스한 벽난로의 온기를 품은 감자 스튜. 그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차가운 식당 안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다. 전쟁터에서 혹한에 떨며 죽어가던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그때 이 스튜 한 그릇이 있었다면 그 친구는 살 수 있었을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슬픔이 훅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고작 글씨 몇 자의 마음이 흔들리다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저 작은 아이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위험한 힘일 수도 혹은 기적의 힘일 수도 있었다. 이 삭막한 잿빛 도시 애쉬버그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만큼 어울리지 않는 것도 없었다. 기적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에 띄는 순간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파괴될 뿐이었다. 아드리아는 잠든 가온을 보며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마치 전쟁터에서 전우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빚을 갚기라도 하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아드리아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새로운 메뉴판뿐이었다. 그는 밤새 끓여놓은 묽은 감자 스튜를 데우며 손님을 기다렸다. 어차피 찾아올 손님도 거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수십 년은 늙어 보이는 지친 얼굴의 사내였다. 그는 이곳의 단골 아닌 단골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러 아무 맛도 없는 스튜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고 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주인장, 늘 먹던 걸로. 사내는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늘 그렇듯 텅 빈 바닥을 향해 있었다. 아드리아는 말없이 스튜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사내는 숟가락을 들여다 문득 벽에 걸린 메뉴판을 보고 동작을 멈췄다. 메뉴판이 바뀌었군. 웬일로.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널빤지에 쓰인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딱딱하게 굳어 있던 얼굴 근육이 아주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따스한 벽난로의 온기라. 가짜는 소리를.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글자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평소처럼 기계적으로 스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사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숟가락을 든 그의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이것은 어제까지 먹었던 아무 맛도 없는 맹물 같은 스튜가 아니었다. 혀에 닿는 순간 깊고 진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부드럽게 으깨지는 감자의 고소함, 뭉근하게 우러난 채소의 달콤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따뜻하고도 부드러운 온기. 하지만 놀라운 것은 맛뿐만이 아니었다. 스튜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풍경 하나가 섬광처럼 떠올랐다. 아주 어릴 적 눈보라가 몰아치던 추운 겨울밤. 시골집의 커다란 벽난로 앞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감자 스튜의 맛이었다. 온몸을 감싸던 따스한 불이 온기, 다정했던 어머니의 미소, 아무 걱정 없던 그 시절의 아늑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심장으로 밀려들어왔다. 사내의 거칠고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울고 있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잿빛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무표정과 무감각이 스튜 한 그릇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드리아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하룻밤의 기적은 그렇게 첫 번째 증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내는 한참 동안 스튜 그릇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다 이내 남은 스튜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이 비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는 낡은 지갑에서 평소보다 2배나 많은 돈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점점점. 잘 먹었소. 그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가게를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어쩐지 이전보다 조금은 덜 구부정해 보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공장으로 돌아간 사내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상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하스키친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 역시 스튜와 빵을 먹으며 저마다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고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희망의 빵을 씹으며 첫사랑에게 고백하기로 용기를 냈고 어떤 이는 미지의 구이를 먹으며 매일 똑같던 잿빛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설렘을 발견했다.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오후가 되자 낡고 초라한 식당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애쉬버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 위해 하스키친 위문을 두드렸다.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럽지 않았다. 다들 조용히 음식을 맛보며 저마다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듯했다. 가게 안에는 나직한 흐느낌과 안도의 한숨, 그리고 아주 가끔씩 터져 나오는 희미한 미소가 가득했다. 절망의 도시 한복판에 기적의 온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가오는 간이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식당이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감정이라는 것이 어려 있었다. 그때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분주하게 움직이던 아드리안이 가온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소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놀라움, 그리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듯한 든든함이 담겨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변해 있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 잠에서 막 깨어나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 14장, 맛의 연금술. 가온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리만 날리던 텅 빈 식당이 왜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한 것일까? 왜 모두들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울거나 웃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소란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온은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익숙하고도 유일한 방어기제였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아드리안이 가게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가온은 담요 밖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아드리안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 달리 활활 타오르는 난로처럼 생기로 가득했다. 그는 텅 빈 그릇들을 치우다 말고 가온이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일어났구나. 몸은 좀 어떠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가온은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아드리안은 식탁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찰랑 소리를 내며 무거운 주머니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낡은 가죽 주머니 안에는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벌었던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이게 전부 오늘 하루 동안 번 돈이다. 아드리안이 말했다. 모두 내 덕분이다. 그는 벽에 걸린 메뉴판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내 글씨가 마법을 부렸다. 나는 그저 평소처럼 스튜를 끓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네가 쓴 글씨를 보고 음식을 먹고는 모두들 잊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어. 행복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사랑했던 감정들 같은 것들 말이다. 아드리안은 가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어떤 힘을 가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 힘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이 잿빛 도시에서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야. 가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글씨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단다.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사용해야 해. 그때는 막연하게만 들렸던 그 말들이 이제야 비로소 현실의 무게를 가지고 가슴에 와닿았다. 자신의 쓸모없어 보이던 재능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니.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부탁 하나만 하자, 가온아. 아드리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가게의 메뉴판을 써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널 안전하게 지켜주마. 그리고 이건 내 몫이다. 그는 동전 주머니에서 적지 않은 돈을 덜어 가온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 제안이 아니었다. 험한 세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남자는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동업 제안이었다. 가온은 아드리안이 내민 동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세상과 맺는 첫 번째 약속이었다. 다음 날부터 하스키친 내서는 기묘한 연금술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드리안의 요리와 가온의 글씨가 만나 이루어내는 맛의 연금술이었다. 아드리안은 더 이상 되는 대로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새벽 시장을 돌며 조금이라도 더 신선한 재료를 구해왔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향신료를 사와서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요리책을 펼쳐들고 밤늦도록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했다. 그의 투박한 손은 이제 음식을 단순히 생존을 위한 연료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약을 만드는 연금술사의 손처럼 움직였다. 그러면 가온은 아드리안이 만들어낼 음식을 위한 글을 썼다. 그녀는 먼저 아드리안에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재료를 골랐는지, 어떤 기억을 떠올리며 이 음식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음식과 교감했다. 갓 구운 빵의 따뜻한 온기를 손으로 느끼고 향신료의 이국적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붓을 들었다. 그녀의 글씨는 이제 단순한 묘사를 넘어 음식에 영혼을 불어넣는 주문이 되었다. 딱딱한 보리로 만든 수프에는 대지의 굳건함과 소박한 정직함이 당신의 지친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문장을 새겼다. 그러자 사람들은 수프 한 그릇을 먹고 포기했던 일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살짝 태운 채소 구이에는 쓰디쓴 실패의 기억조차 달콤한 교훈으로 바꾸어줄 어른들을 위한 위로라는 설명을 붙였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으며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얻었다. 아드리안의 요리 솜씨는 날마다 발전했고 가온의 글씨는 날마다 깊어졌다. 둘의 협업은 완벽했다. 아드리안이 음식에 몸을 만들면 가온이 그 몸에 마음을 불어넣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혔던 기억이고 잃어버렸던 감정이며 잿빛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이었다. 가온은 더 이상 뒷골목을 헤매던 굶주린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스키친의 심장이자 맛의 연금술사였다. 그리고 아드리안은 그런 그녀를 지키는 든든한 성격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차가운 잿빛 도시 한가운데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위대한 연금술을 시작하고 있었다. 일부 잿빛 세상으로 15장 전설 속의 서채술사. 소문은 잿빛 도시의 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처럼 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허름한 식당이 밀집한 외곽 지역의 이야기로나 떠돌았다. 하스키친에 가면 잊어버렸던 맛을 볼 수 있다더라.
그 집 스튜를 먹으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난다더라. 하는 식의 팍팍한 삶에 지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신기루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기이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부풀어 올랐다. 하스키친 위 메뉴판에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맛을 창조하는 고대의 마법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글씨를 쓰는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는 둥, 대전쟁 이전에 살았던 마지막 마법사라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사람들은 경외와 호기심을 담아 그 미지의 존재를 서채술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전설은 사람들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일용직 노동자나 가난한 떠돌이들이 대부분이었던 손님층은 점차 다양해졌다. 잿빛 제복을 입은 도시의 하급 관리들이 딱딱한 얼굴로 찾아와 수프한 그릇에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돌아갔고, 자식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늙은 부모는 화해의 빵을 나누어 먹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풍족해 맛이라는 감각조차 무뎌져 버린 도시 중심부의 부유한 상인들까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변장까지 한 채 하스키친 위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와서는 음식 한 그릇에 담긴 글씨의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 하스키친은 더 이상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곳은 잿빛 도시 사람들의 지친 영혼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성소이자 잊혔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기적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있는 전설 속의 서채술사는 여전히 세상이 두려운 작은 소녀일 뿐이었다. 가오는 가게가 문을 여는 동안에는 주방 가장 깊숙한 곳, 아드리안이 마련해준 작은 공간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길게 늘어선 줄을 볼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그들의 기대와 감정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아드리안은 그런 가온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서채술사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모호한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다. 글쎄요, 그분은 그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랍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질문을 능숙하게 차단했다. 그는 가온이 사람들의 시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저 작은 어깨가 감당하기에는 세상의 관심이 너무나 무겁고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가온에게 유일한 안식은 글씨를 쓰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붓을 들고 텅 빈 널빤지를 마주할 때에만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손님들의 사연은 아드리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졌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다툰 젊은 연인이 왔었다는 이야기,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청년이 용기를 얻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가온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들을 위해 글씨를 썼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아픔과 소망이 느껴지는 듯했다. 글씨를 쓰는 것은 이제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글씨가 만들어내는 작은 파문들을 통해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잿빛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아빠가 말했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희미한 미소와 안도의 한숨은 가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아주 조금씩 녹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고 있었다. 하지만 희망이 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는 법이다. 하스키친의 기적은 잿빛 도시를 지배하는 거대한 어둠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다. 전설은 더 이상 뒷골목의 소박한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게 될 터였다. 그것은 곧 탐욕스러운 자들의 귀에도 들어가 위험한 호기심을 자극하게 될 운명이었다. 가온과 아드리안이 만들어낸 작은 성소 위로 서서히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2부 하스키친의 마법사 16장 뒷골목의 위험한 시선. 하스키친 위 뒷골목은 늘 축축하고 어두웠다. 식당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낡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하지만 가온에게 그곳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식당 안이 손님들로 가득 차 답답해질 때면 그녀는 아드리안의 허락을 받고 잠시 뒷문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쐬곤 했다. 그날 또 그랬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산해진 틈을 타 가온은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뒷골목으로 나왔다. 축축한 공기가 뺨에 닿는 감각이 나쁘지 않았다. 그녀는 쓰레기통 뚜껑을 닫고 잠시 벽에 기대어 서서 잿빛 하늘과 맞닿는 건물들의 삭막한 윤곽선을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그것은 이전까지 느껴왔던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온기도 감정도 없는 마치 곤충학자가 유리상자 속벌레를 관찰하는 듯한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 소름이 오소소 돋아가오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긴장으로 뻣뻣해진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낡은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바람에 더러운 비닐 조각이 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잘못 느낀 것일까? 세상에 대한 오랜 두려움이 만들어낸 헛된 감각일지도 모른다고 가온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해부하듯 뜯어보고 있는 듯한 불쾌한 느낌. 가온은 서둘러 식당 안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빗장을 걸자 그제야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었다. 왜 그러냐?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설거지를 하던 아드리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차가워서요. 가온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아드리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손을 닫고 뒷문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전쟁터에서 단련된 그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골목 저편, 건물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곳에서 무언가 아주 잠깐 스치듯 사라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 시선의 주인은 글루미코에서 파견된 하급 요원이었다. 그의 임무는 최근 도시 외곽에서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낡은 식당, 하스키친 위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글루미코는 애쉬버그의 모든 식량, 즉 뉴트리큐브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들에게 맛과 감정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이자 동시에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스키친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행복을 느낀다는 소문은 그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만약 음식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대량 생산하여 유통할 수만 있다면 뉴트리큐브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지배할 수 있게 될 터였다. 요원은 며칠 동안 하스키친을 감시해왔다. 그는 손님으로 위장의 가게 안에도 들어가 보았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음식이었지만 메뉴판의 글씨를 보고 음식을 먹는 순간 자신조차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잠시 이성을 잃을 뻔했다. 그는 그 현상이 음식이 아닌 메뉴판의 글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정확히 간파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그 글씨를 쓰는가였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침내 그 비밀의 한 조각을 발견했다. 뒷골목에 나타난 저 작은 소녀. 주인 남자가 유독 감싸고 도는 저 아이. 요원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전설 속의 서체술사는 백발의 노인이 아니라 저 연약해 보이는 소녀였던 것이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아이라면 다루기는 훨씬 더 쉬울 터였다. 식당 안으로 돌아온 아드리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에 낡은 빗장 외에 자물쇠를 하나 더 걸었다. 그리고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가림막을 내려 안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 가오나, 아드리안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당분간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어야 해. 알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가오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뒷골목의 그 위험한 시선은 두 사람이 애써 이룩한 작은 성소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길한 전조였다. 잿빛 도시의 진짜 어둠이 마침내 그들의 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다. 2부 하스키친의 마법사 17장 퇴역 군인의 구원. 그날 이후 하스키친은 작은 요새가 되었다. 아드리안은 더 이상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았다. 그는 낡은 문에 육중한 빗장을 하나 더 달았고 밤이 되면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두꺼운 판자로 덧대어 가렸다. 낮 동안에도 가게 문은 반쯤만 열어두어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했다.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의 침투를 대비하는 노련한 지휘관 같았다. 가오는 아드리안의 변화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뒷골목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 이후 아드리안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가온이 주방 안쪽의 작은 방에서 글씨를 쓸 때면 그는 의자를 가져와 방문 앞에 말없이 앉아 있곤 했다. 잠든 가온의 머리맡에는 늘 그가 구해온 깨끗한 물 한 잔과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한 작은 식량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그의 과묵한 보호는 가온에게 낯설지만 든든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아빠가 사라진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전함이었다. 아빠의 품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막아주는 부드러운 담요 같았다면 아드리안의 등은 잿빛 세상의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는 단단한 벽과 같았다. 어느 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친 아드리안은 낡은 의자에 앉아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쟁이 남긴 흉터와 고된 노동으로 굳어진 손이었다. 가온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낮에 미리 서두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지친 손을 위한 따뜻한 휴식. 그녀가 내민 것은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와 갓 써낸 글씨가 담긴 종이었다. 아드리안은 피식 웃으며 손을 저었지만 가온은 고집스럽게 그의 손을 끌어다 대야에 담갔다. 따뜻한 물이 거친 피부에 스며들자 아드리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가온의 글씨가 담긴 종이는 물가에 놓여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게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는 듯했다. 쓸데없는 짓을 아드리안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희미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전쟁터에서는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지. 아주 작은 소리,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냄새 하나도 놓치면 안 됐어. 살아남으려면 그래야만 했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곳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버릇이 사라지지가 않더군. 아드리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텅 빈 허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래야만 한다. 두 번 다시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가오는 그의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지친 손을 담근 물이 식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더 부어줄 뿐이었다. 퇴역 군인의 구원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말없이 보듬어주고 험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침묵의 약속이었다. 잿빛 도시의 작은 식당 안에서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와 세상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소녀는 그렇게 서로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옥죄어오는 위험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희미한 시선에만 머무르지 않게 될 터였다. 18장 너의 재능을 원한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북적이던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이전까지의 손님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잿빛 도시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반듯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했고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매끄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남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낡은 테이블이나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곧장 벽에 걸린 메뉴판으로 다가가 마치 징비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한참 동안 글씨들을 뜯어보았다. 그리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 뒤에서 잔뜩 경계하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아드리안에게로 다가왔다. 주인장 되십니까? 소문대로 아주 흥미로운 곳이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그의 옷차림만큼이나 매끄럽고 정중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 같은 위압감이 숨겨져 있었다. 무슨 볼일이시오? 아드리안은 낮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작은 소란에 놀란 가온이 주방 문틈으로 이쪽을 엿보고 있었다.
저는 글루미코에서 나왔습니다. 도시의 식량 배급을 총괄하고 있지요. 제 이름은 편하게 감독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글루미코. 그 이름이 나오자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몇몇 손님들은 서둘러 계산을 하고 자리를 떴다. 잿빛 도시의 슈버그에서 글루미코는 곧법이자 권력이었다. 감독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최근 이 작은 식당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음식만으로 사람의 감정을 되살려낸다는 거의 마법과도 같은 이야기더군요. 저희 글루미코는 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독특하고 희귀한 재능은 말이지요. 그의 시선이 주방 문틈, 가온이 숨어있는 곳을 향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섬뜩한 눈빛이었다. 저희는 이 가게의 서채술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감독관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이 재능을 이런 누추한 곳에서 썩히는 것은 도시 전체의 손실입니다. 저희 글루미코의 최첨단 연구시설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막대한 보상도 약속하지요. 애쉬버그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재능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더없이 달콤하고 합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숨어 있었다. 너의 재능을 원한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통보였다. 행복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통제와 독점이었다. 아드리아는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감독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전쟁터에서 적장을 마주한 병사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 가게에는 그런 사람 없소. 착각한 모양이니 그만 돌아가 주시오. 감독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주인장,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곧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두 번 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가게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주방 쪽을 흘끗 돌아보았다. 그 차가운 시선은 비수처럼 나라와 가온의 심장에 박혔다. 감독관이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평화는 깨졌다. 잿빛 도시의 거대한 탐욕이 마침내 작은 성소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맞서 싸우거나 혹은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